이 홈즈의 최후. 다음 날 아침, 나는 홈즈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랐다. 모리어티의 부하가 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나는 잘 살펴서 마차를 타고 곧 로우더 아케이드로 가서 그곳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살인마차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타자 말에 채찍을 가해 빅토리아역으로 달렸다. 내가 내리자 그는 마차를 돌려서 다시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기까지는 모두 잘 진행되었다. 짐은 도착해 있었고 홈즈가 말한 객실도 쉽게 찾았다. 예약 표시가 붙어 있었다. 여행자와 배웅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데를 가보았지만 홈즈의 부드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지조차도 없었다. 그때 이탈리아인 늙은 목사가 짐 운반부에게 짐을 파리까지 수화물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툰 영어로 애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을 통역해 주느라고 다시 2, 3분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객실로 돌아와 보니 차장이 차표도 보지 않고 태웠는지 아까의 그 늙은 이탈리아인이 앉아 있었다. 나의 이탈리아어는 상대방의 서툰 영어보다 서툴렀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단념하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홈즈가 오지 않는 것은 밤사이에 습격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리고 문은 모두 닫혀버렸고 기적이 울렸다.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이봐, 와트슨. 자네는 아침 인사도 할 줄 모르나? 나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늙은 목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름살이 펴지고 축 늘어져 있던 코는 뾰족하게 섰으며 앞으로 나와 있던 아랫입술은 들어가고 입은 우물쭈물하던 것을 멈추고 흐리멍텅한 눈은 다시 예리하게 빛났으며 굽었던 등도 똑바로 펴졌다. 분명히 홈즈였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랐잖아. 홈즈가 속삭였다. 아직은 조심해야 돼. 녀석들은 틀림없이 정거장까지 왔을 거야. 저런. 모리어티가 직접 오는군. 홈즈가 말을 하는 동안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흘끗 돌아보니 키가 큰 남자가 굉장한 기세로 인파를 해치며 기차를 세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더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정거장을 벗어났다. 어휴, 아슬아슬한 고비였어. 홈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변장에 썼던 검은 목사옷과 모자를 벗어 손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봐, 와트슨. 오늘 조간신문을 보았나? 아니. 그럼 베이커가의 일을 모르겠군? 베이커가라고. 어젯밤에 놈들이 우리 방에 불을 질렀어. 대단한 피해는 없었지만. 뭐라고? 곤봉을 들고 나를 습격했던 괴한이 체포된 뒤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놈들은 신중하게도 자네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리어티가 빅토리아역으로 뛰어온 거야. 올 때는 시킨 대로 했겠지? 자네가 말한 그대로 했어. 살인마차가 있던가? 응, 기다리고 있더군. 그 사람을 알아보겠던가? 아니, 형 마이크로프트야.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지 않는 편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링어티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해. 이 기차는 급행이고 프랑스행 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쫓아온다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와트슨, 그 사람의 두뇌는 나와 견줄 수 있을 정도야. 내가 추격자라고 생각해봐. 이 정도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잖나. 그 남자를 얕봐선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어떻게 해? 특별 열차를 준비하는 거야. 시간이 제대로 맞을까? 어쨌든 이 기차는 캔터베리에 정차해. 게다가 배를 타려면 최소한 15분은 걸리거든. 그는 거기서 우리를 따라잡을 거야. 마치 우리가 범인 같군. 그 녀석이 찾아왔을 때 체포하면 어떨까? 그러면 3개월 동안 진행해온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려. 큰 물고기는 잡아도 작은 것은 그물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테니까. 월요일에 그들을 몽땅 잡는 거야. 그 녀석만 체포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하지? 캔터베리에서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시골길을 지나서 뉴헤븐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프랑스의 디에프항으로 건너가는 거야. 이 경우에도 모리어티는 우리가 할 듯한 일을 하겠지. 그는 우선 파리에 가서 우리의 짐을 주시하면서 정거장에서 이틀 동안 우리를 기다리겠지. 한편 그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가방을 2개 사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뒤에 천천히 스위스로 가면 되는 거야. 나는 여행하는데 익숙함으로 짐을 잃어도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악당을 눈앞에 보고도 도망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홈즈의 판단이 옳다는 것은 분명했다. 캔터베리에 내렸더니 뉴헤븐행 기차가 오려면 약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내가 나의 옷트렁크를 실은 채 점점 멀어져가는 기차를 아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홈즈가 팔을 당기면서 반대편을 가리켰다. 이봐, 벌써 특별 열차가 왔어. 아득히 멀리 켄트주의 숲속에서 희미한 연기가 한가닥 피어오르고 있었다. 1분 뒤에 한 대의 객차만을 매단 기차가 커브를 돌아 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둘러서 역에 잔뜩 쌓인 짐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곧 기차가 열기를 우리 얼굴에 뿜어내면서 요란하게 지나갔다. 흔들거리며 달려가는 객차를 바라보면서 홈즈가 말했다. 그 녀석이 타고 있어. 그 녀석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대단한 솜씨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뒤를 쫓아와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이쪽에서도 점잖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당면한 문제는 여기에서 미리 점심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뉴헤븐의 식당까지 굶고 가는가 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해 그곳에서 이틀을 보내고 3일째에는 스위스에 가까운 프랑스 마을 스트라스부르로 옮겼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홈즈는 런던 경시청에 전보를 쳤고 저녁 무렵에 호텔로 돌아와 보니 답장이 와 있었다. 홈즈는 봉투를 뜯어서 보고는 심한 욕설과 함께 편지를 난로 속에 쳐넣었다. 그 녀석이 도망쳤어. 모리어티가 그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는데 녀석만은 놓쳤다는 거야. 경찰을 따돌리고 물론 내가 런던을 떠나 여기에 있으니 녀석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겠지. 와트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네. 어째서? 나와 함께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지. 나의 판단이 맞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나에게 복수하려 할 거야. 그 짧은 만남 때도 그렇게 말했듯이 그건 정말일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거야. 나는 홈즈를 두고 혼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의 식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30분 정도 서로 의논한 끝에 함께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스위스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중부 마이링겐을 찾아갔다. 산 아래에는 봄의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산 위에서는 겨울의 눈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러나 홈즈가 잠시라도 모리어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 있던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마루 같은 곳에 있던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주치는 얼굴들을 모두 날카롭게 응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험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몹시 적막한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오른쪽 산등성이에서 커다란 바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호수로 굴러 들어갔다. 홈즈는 재빨리 산등성이를 기어 올라가 정상에 우뚝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안내인이 이 부근에서는 봄이 되면 돌이 자주 떨어진다고 설명했지만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나에게 미소를 띄어 보였다. 그러나 홈즈는 이렇게 긴장해 있으면서도 결코 건강을 잃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홈즈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모리어티를 사회에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탐정 일을 기꺼이 그만두겠어.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생애는 헛수고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런던의 공기는 내 덕분에 맑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어. 그동안 천여 가지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나의 힘을 나쁜 일에 쓴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어. 요즘 나는 사회 문제보다도 자연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쓸모없는 그 범죄자를 잡든지 파멸시키게 되면 자네의 회고 기록도 끝을 맺겠지. 마이링겐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영국관이라는 곳에 묵게 된 것은 5월 3일의 일이었다.
주인은 눈치가 빠른 남자로 영어에 능숙했다. 이 사람의 권유로 4일 오후에는 산을 넘어 로젠나우이 마을로 가서 하룻밤 머물 생각으로 출발했다. 도중에 길을 약간 돌아서 라이헨바흐 폭포를 보고 가기로 했다. 라이헨바흐 폭포는 정말로 장관이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물의 양이 더욱 불어서 거센 흐름이 무섭게 가장자리까지 밀려나왔다. 폭포 아래에는 물 한 개가 자욱했다. 폭포 양쪽에는 검은 빛이 나는 바위가 깎아지는 듯이 절벽을 이루고 도무지 깊이를 알 수 없는 용소에는 물이 거품을 내며 흘러넘치고 있었다. 초록빛을 띤 커다란 물줄기는 굉장한 폭음을 내면서 계속 떨어졌고 뿌연 물보라는 흔들리는 커튼처럼 춤추며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낭떠러지의 끝부분에 서서 저 아래의 검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거품을 보면서 인간의 거대한 외침과도 같은 울림에 귀를 기울였다. 폭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작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길은 폭포의 절반까지만 나 있어서 거기서 걸음을 되돌려야만 했다. 우리가 등을 막 돌렸을 때 편지를 손에 든 스위스 젊은이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지금 막 떠나온 호텔의 마크가 찍혀 있는 봉투였다. 그 주인이 보낸 편지였다. 두 분이 막 떠나신 후 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는 영국 부인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꼭 영국인 의사의 진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겁니다. 스위스 의사는 절대로 싫다고 하는군요. 저도 아주 부담스러운 부탁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홈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결국 내가 마이링겐까지 갔다 올 동안 심부름하러 온 스위스 젊은이가 홈즈와 함께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홈즈는 잠시 폭포를 구경하다가 천천히 산을 넘어 로젠나우이로 갈 테니까 밤에 거기서 만나자고 말했다. 내가 그 장소를 떠날 때 홈즈는 팔짱을 끼고 바위에 기댄 채 거센 폭포의 흐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본 홈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언덕길을 다 내려가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폭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허리를 빙글빙글 돌아서 폭포에 이르는 길이 보였다. 그 길을 한 남자가 몹시 급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검은 모습은 녹색 배경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듯 했다. 왜 저렇게 서두를까 하고 생각은 했지만 길을 재촉하는 동안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마이링겐에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았다. 주인이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급하게 걸으면서 말했다.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떠오르며 눈썹이 약간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물었다. 이 편지 당신이 쓴 것 아닙니까? 호텔에 환자가 없나요? 영국 부인 말입니다. 주인이 외쳤다. 아니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봉투에 호텔 마크가 찍혀 있군요. 아, 그래. 그 키가 큰 영국 분이 쓰신 겁니다. 두 분이 떠나자 곧 도착했었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나는 주인의 설명을 기다릴 수 없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마을길을 달려나가서 내가 좀 전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서둘렀지만 러이헨바흐 폭포까지 올라가는 데는 길이 서툴러 2시간이 더 걸려버렸다. 헤어질 때 있던 그 바위에는 홈즈의 등산 지팡이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지만 홈즈의 모습은 아무데도 없었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대답이 없었다. 나의 목소리가 주위의 절벽에 부딪혀서 슬픈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그 등산 지팡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결국 홈즈는 로젠나우이에 가지 않은 것이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깎아지는 듯한 계곡인 이 1m 폭의 좁은 길에서 적에게 습격당한 것이다. 젊은 스위스인도 없었다. 아마 모리어티에게 돈을 받고 심부름한 녀석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 무서운 생각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홈즈의 방법을 떠올리며 이 비극의 끝을 더듬기 시작했다. 슬프게도 그것은 매우 쉬웠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서서 이야기를 하던 장소에 홈즈의 등산 지팡이가 무슨 표지처럼 서 있었다.
끝없이 내뿜는 물보라 덕분에 검은 빛의 흙은 언제나 부드러워서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남을 것 같았다. 폭포 위 좁은 길을 따라 분명하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는데 돌아선 흔적은 없었다. 그 길 끝에 약간 앞쪽에 진흙이 뭉개진 자국이 있었고 벼랑 가장자리에는 몇 그루의 가시덤불과 고사리가 잡아뜯겨져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엎드린 채 내뿜는 물보라를 뒤집어 쓰면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마을로 내려갈 때부터 어둑어둑해지더니 이제 제법 어두워졌다. 물에 젖은 검은 바위가 여기저기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저 아래의 용소에서 물이 희뿌옇게 부서지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소리쳐 홈즈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사람의 외침 같은 폭포 소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역시 나는 홈즈의 마지막 인사만은 받을 운명이었다. 등산 지팡이가 세워져 있는 길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 뭔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홈즈가 항상 갖고 다니던 은으로 된 담배 상자였다. 그것을 짚고 보니 그 밑에 놓여있던 네모나게 접은 종이 쪽지가 팔랑거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수첩을 석 장 찢어서 나에게 쓴 편지였다. 너무나도 홈즈다웠고 수신인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마치 서재에서 쓴 것처럼 글씨도 또박또박 쓰여져 있었다. 마이너스 친애하는 와트슨. 나는 모리어티 교수의 양해를 얻어 이 편지를 쓰고 있네. 교수는 나와 마지막 대결을 벌이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다네. 그는 어떻게 영국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며 우리 뒤를 따라왔는지를 모두 얘기하더군. 역시 교수의 능력은 내가 평가하고 있던 그대로였어. 나는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그의 존재가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네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일에 만족을 느꼈다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어차피 나의 생애에 위험이 닥쳐왔고 결말을 짓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짐작하면서 자네를 되돌려보낸 걸세. 패터슨 경감에게 모리어티 일당의 유죄 판결에 필요한 서류는 모리어티라고 쓴 푸른 봉투에 넣어서 서류함에 애망에 넣어두었다고 전해주게. 재산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정리해서 형 마이크로프트에게 건네주고 왔네. 자네 아내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게. 자네의 진실한 친구 셜록 홈즈. 이 슬픈 사건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싸우다가 서로를 붙잡은 채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체를 찾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제일 가는 명탐정은 엄청난 물보라와 소용돌이가 이는 용소 밑에 영원히 눕게 된 것이다. 스위스 젊은이는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지만 모리어티가 데리고 있던 많은 부하 가운데 한 명이었음이 틀림없다고 했다. 악당들은 홈즈가 발견해서 정리한 증거로 그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고 모두 체포되었다. 그러나 주범 모리어티에 대해서는 재판 도중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 글을 통해 모리어티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금까지도 모리어티를 감싸고 홈즈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홈즈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다.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